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의를 맡은 백기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분들은 꽤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리더십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많은 조건들이 들어있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리더십에 대해서 짧고 굵게 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십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리더십을 얘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리더와 팔로워라는 이 최소 2명 이상의 구성된 조직에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더라는 게 기본적으로 뭘 끌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자원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리더십으로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존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조직이라고 전제가 되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친구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리더십이 있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기본 또 전제 조건인 두 번째, 바로 조직 내에 강력한 목표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비전, 미션, 프로젝트 같은 이런 강력한 목표들이 필요로 한데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자금이 부족해 보이고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업이 주어질 때 우리는 리더십이 필요한 순간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런 거겠죠. 리더십이란 어떤 미션이 부여된 조직이 한정된 자원을 활용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늘 리더십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특히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가 목표 달성이 훨씬 유리해서 필요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리더십을 할 때 목표만 달성하면 될까요? 네, 목표 달성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 보통 이제 리더의 변명이 되기도 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최초에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수많은 상황들의 변화들을 예상 못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최초에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목표 달성을 못했다면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계획으로 충분하다고 하겠죠. 따져보면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수많은 상황의 변화들을 가늠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죠. 따져보면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는 그런 어떤 상황의 변화까지도 감수해서 목표를 달성시켜야 되는 그런 미션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놀라운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고 가정을 하죠. 저는 이것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목표의 성과물을 얼마나 구성원들과 공유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왜 우리가 부자들을 리더입니다 라고 바로 똑같이 동일한 개념으로 쓰지 않느냐. 바로 이 부분에서 성과를 공유하는 측면에서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부를 많이 쟁취할 가능성이 높은 게 리더인 건 사실이지만 훌륭한 리더는 이러한 부를 함께 노력한 사람들과 함께 잘 나눌 때 리더라고 또 규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목표 달성자, 그 다음에 훌륭한 성과를 낸 사람 혹은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을 리더라고 바로 부르지 않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리더십에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을까요? 저는 4가지 포인트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뜻, 말, 글, 몸이라는 이 4가지 포인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뜻이라고 한다면 전략, 전술, 철학, 지식도 포함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머릿속에서 구성되는 수많은 생각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말과 글은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 몸, 솔선수범, 지휘형, 행동 유형 이런 것들도 사실 커뮤니케이션 유형일 수 있는데 간접 커뮤니케이션 유형이겠죠. 그런 점에서 말과 글은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인데 스피치라든가 이런 것도 말에 들어가고요. 근데 말은 하지 않지만 구성원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형 리더십도 사실 제가 말에 들어간다고 포함하고요. 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연설문을 쓴다거나 그 다음에 리포트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쓰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보통 글은 말에 비해서 간결, 명료한 게 특징이기 때문에 말에 비해서는 또 스타일이 좀 틀리죠. 이렇게 해서 리더의 생각,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리더의 행동 유형이 결합되어서 리더십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 글 쓰는 스타일이 다르고 행동 유형이 다르다면 리더들이 다 다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리더 유형은요,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환경 유형까지 더해지면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리더를 그대로 본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위대한 리더가 아니란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는 거죠. 수많은 형태의 리더십이 있고 수많은 상황에 맞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더십을 갖는 것보다는 다양한 리더십을 훈련하는 게 더 위대한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여러분 모습을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 어떤 말과 글의 스타일, 어떤 행동 유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나도 나에게 맞는 유형이 어떤 리더십인지를 안다면 훌륭한 리더가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넓은 지식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발음이 조금 서툴지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모든 리더는 리더가 아니지만 모든 리더는 리더를 원한다. 발음이 좀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독서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많은 지식을 쌓는 게 리더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리더십이 되지 않나요? 리더의 발휘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지식 상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훌륭한 리더가 남들에 비해서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한다는 것만큼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게 그거겠죠. 왜 많은 지식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조직이 아까 전제가 뭐였죠? 무한한 자원,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못할 일이 없겠죠. 죽을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늘 뭐가 주어지죠? 한정된 자원, 인력도 부족하고요, 돈도 부족하고 심지어 시간도 부족해요. 자, 그러면 남들도 다 할 줄 아는 기술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표현했는데 어떤 리더는 해내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남들과 다른 방식을 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리더십을 얘기할 때 전쟁터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던 장수들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 전쟁의 3분의 1 정도는 남들이 봤을 때 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을 뒤집어서 승리로 이끈,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님 같은 이런 분들의 얘기를 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그분이 어떤 생각과 행동과 방법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남다른, 이전에 다른 조선 장수들과는 다른, 일본 장수들과는 다른 어떤 생각과 지략을 해낸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 많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장수였다면 병법서를 정말 끊임없이 탐독을 하겠죠. 특히 전쟁 같은 상황은요, 지면 죽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훌륭한 글로벌 리더들은요, 매달 끊임없이 4권에서 5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 일반 직원들의 숫자의 거의 4배에서 5배 달하는 책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많아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을 쌓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리더십의 첫 번째 요건에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략적 사고도 중요한데요. 지식만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식을 잘 다듬어서 내가 지금 필요한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데요. 저희 같은 강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 내에 리더십을 풀어내려면 이 구성을 잘해야겠죠.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지식을 쓰는 게 좋은지, 이 지식을 어떻게 섞는 게 좋을지.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은 이분이 처음 만드신 게 아니라 하객진이 있었어요. 다만 이 하객진을 쓰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를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실제로 당시 조선 수군에는 하객진을 펼칠 만한 병선이 없었어요. 그러면 환경적 요건들을 찾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적군의 어떤 약점을 아군의 강점으로 찌르면서 환경의 이점을 고려하는 전략적 3요소를 잘 구성해서 하객진을 펼쳤기 때문에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식이 많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팀빌딩도 중요한데요. 팀을 만들거나 만들어져 있는 팀을 훈련시키는 것들을 팀빌딩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전쟁터에 맞는, 여러분이 경쟁하려는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건데요. 저도 근데 경영을 한 이제 20년 해왔는데요. 리더십 연구도 많이 해봤지만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역량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훌륭한 리더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다.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인문학 책을 보는 이유는 어쩌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면 높일수록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팀이라면 어떨까요?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팀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훌륭한 팀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바꿔내는 거죠. 이순신 장군님도 부임하신 다음에 무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병사들을 끊임없이 훈련시켰습니다. 불평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훈련의 강도가 높았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 조선 수군은, 특히 전라 수군은요, 이제 거의 무적의 수군이 될 수 있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뽑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도 리더십의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분들이 있는데요. 인문학 말고 역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역사를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네, history. 자, 그 히가요, 우리는 HI라고 시작하잖아요. 원래 HE가 맞습니다. HE 스토리예요. 즉 사람의 이야기예요. 물론 뭐 남성의 명사라 지금 생각해서는 좀 그런데요. 과거로 돌아가면 대부분의 어떤 사회활동이라든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은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예요. 즉 역사는 뭐냐면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왜 인문학을 강조하고 특히 역사를 공부할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그 역사 속에 뛰어난 리더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역사책을 왜 읽어야 하죠?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겁니다. 그 속에 뛰어난 리더들의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우리가 미래에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보겠는데요. 말, 글, 몸인데 말, 글은 좀 직접적 커뮤니케이션, 몸은 행동용이나 간접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말, 리더의 연설이죠. 자, 이순신 장군님이 어떤 연설을 남기셨죠? 사실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만 이런 메시지를 전하신 건 알고 있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링컨의 연설이 아주 멋진 연설이 있어요. 국민을 위한 정치. 바로 게티스버그 전투 직전에 했던 연설인데 아직도 남아있죠. 전문이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연설이 중요하죠? 다 전쟁터 직전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죽거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어요. 당연히 무섭죠. 누가 죽을지 모르는데요. 그때 이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거죠. 이 병법을 살펴보면요, 사기 충만한 병사들은요 적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병사들이 비슷한 무기로 싸운 것 같지만 사기에 충전한 이 군대가 거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기기 때문에 거의 죽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사기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런 리더의 명연설은요, 병사들의 마음을 막 불끈 만드는 거죠. 그 전쟁터에 나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잘 배우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훈련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리더의 명연설. 자, 위기가 왔습니다. 네, 팀원들이 되게 지쳐있어요. 이럴 때 멋진 명연설 한마디로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운다면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리더의 명연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화 킹스 스피치는 영국의 국왕에 대한 어떤 연설 과정을 담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연설이 중요하구나. 전쟁터에 임하는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명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에게는 항상 연설 능력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 해왔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시죠? 자,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으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명연설로도 중요하지만 노벨 문학상도 받았어요. 따져보면 정말 이런 사람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리더의 글도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런 리더십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드디어 유형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행동에 따라 리더십의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나눠봤어요. 위기 극복형 리더, 헌신형 리더, 영향력형 리더. 뭐 예를 들면 셰클턴 탐험대장이라든가 처칠, 간디, 테레사,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이 다 훌륭한 리더인데 같은 유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형별 리더십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 극복형 리더들은요, 한마디로 상황이 위기인 상황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위기 극복형 리더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단호하고 명확한 태도를 가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투 중인데 위기잖아요. 우리가 몰리고 있어요. 장군님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 생각 좀 해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평상시에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은 상태라면 충분한 생각할 시간이 있지만 이럴 때는요, 단호하고 명확한 임무를, 미션을 줘야 되잖아요.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극복형 리더들은 굉장히 절제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고 단호가 명확한 태도를 띱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시에 평가가 안 좋아요. 까다롭다, 깐깐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 전시 혹은 위기 상황에 이런 리더들은 굉장히 명확한 어떤 지휘를 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더로서 역량은 있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커뮤니케이션이 모호하거나 단호하지 못하다면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주변에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했던 리더들 있죠. 그런 리더들을 살펴보시면서 아, 저분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이렇구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위기 극복형 리더로 최고로 뽑지만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기가 있는 시절이 아니라 전부 다 글로 남겨 있고 그러한 지휘를 받았던 병사들은 글을 모르는 병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같은 걸 읽으면서 그다음에 링컨의 전기 같은 걸 읽으면서 그들의 글을 읽으면서 위기 속에 처했던 리더들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좀 더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위기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던 전쟁에 나갔던 리더들을 살펴보시고요. 이럴 때 한번 살펴보시면 또 좋은 게 셰클턴 같은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그 남북 대륙 정복은 못했지만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무려 100여 년 전에 무전기도 없던 시절에 그 선원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전원 생존시켰던 그 위대한 탐험대장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위기 속에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때 어떤 대화와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때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 넣어 주실까를 배워본다면 위기 속에 여러분의 어떤 자질도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향력 리더는요, 어떤 리더냐면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상황에서 많이 발휘하는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상황이 아니라 평시의 안정적 상황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서서히, 왜냐면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죠? 당장 아프면 가시라도 하나 박히면 당장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하지만 안 아플 때는 병원 가는 거 정말 싫지 않아요? 이럴 때 사람들이 건강관리하게 만든다면 굉장히 안 아플 상황을 오래 가게 하니까 굉장히 유리한데, 사람들은 지금 그런 니즈가 별로 없어요.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서서히 어떤 영향력을 침투시켜서 자연스럽게 변하게 하는 게 이제 이런 적극형 리더, 영향력 리더인데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위임이라는 기술입니다. 자, 전쟁터에서 위기가 왔는데 장수의 지휘권을 넘기면 큰일 나죠. 하지만 평시에는 리더가 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특히 위기가 오면요, 모든 메시지나 의사결정이 위대한 리더에게 몰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상황마다 굉장히 다양한 또 케이스가 있는데 멀리 떨어진 지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다 이해를 못하고요. 그럴 때는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평시에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중에 많은 일들을 한번 위임을 시켜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네,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위축되겠죠. 그때 리더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까요? 네, 격려, 지지, 배려 이런 게 필요하죠. 당신 할 수 있다. 괜찮다.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줌으로써 그 사람의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따져보면 위대한 리더들은 언젠가는 다 팔로워였어요. 평시에는 다 그 과정에 부하의 팀원의 과정을 지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따져보면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싹을 키워왔던 거 아닐까요? 근데 혼자서 키울 수 있나요? 한계가 있죠. 훌륭한 리더를 만나서 많은 일들의 위임을 받고 훈련했기 때문에 그들도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영향력 리더의 특징들은요, 평상시에 많은 일들을 위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될수록 도와주는. 그래서 뭐 영향력 리더와 그다음에 위기 극복형 리더가 일치되면 굉장히 좋은데요. 안타깝지만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위기 극복형 리더들이 그 위기를 지난 다음에 훌륭한 또 리더가 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다 뛰어나 버리면 야, 나 저런 리더 못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텐데 네, 리더들마다 그들의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다거나 뭐 전쟁을 경험하는 시대는 아니라면 지금은 많은 리더십들을 좀 펼쳐나가고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요, 영향력 리더의 어떤 역할들을 굉장히 중요하고 일들을 위임하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위기 극복형 리더와는 좀 다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좀 부드럽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리더십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사용을 하겠죠.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격려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힘을 막 쏟아내고 그다음에 더 에너지 충만한 상황들을 경험했을 거라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헌신형 리더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간디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한테 하라 말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냥 본인이 헌신하는 거죠. 헌신이 뭐예요? 자기 몸을 불어넣어 놓는 거거든요. 즉 남들한테 시켜도 되는데 자기가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굉장히 큰 특징이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청소하고 내가 먼저 정리하는 거죠. 자, 헌신 리더라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떠올랐던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 분이 이제 공장의 공장장으로 부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대표님이 지시를 하셨겠죠. 갔더니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 이때 막 지시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라 하셨냐?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이제 공장장으로 기본권을 했겠지만 그냥 새벽에 제일 먼저 출근을 해서 공장을 쓸기 시작을 하더래요. 자, 그런데 공장장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주변에는 공장장 바로 밑에 있는 부하들 있죠. 자, 이제 신경 쓰이는 거예요. 대표가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나는 늦게 나가서 청소도 안 한다? 자, 그런데 시킨 건 없어요. 그냥 혼자 가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명, 두 명 이제 따라 나와서 같이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제 청소가 좀 되고 나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직원들이 막 어젯밤에 일하다가 그냥 남겨놓았던 부품들을 다 본인이 정리를 하더래요. 자, 지시하면 되죠. 퇴근하기 전에 부품을 정리하세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일 때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얘기 안 했겠어요? 안 됐을 거라는 거죠. 이분은 보고 내가 솔선수범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리를 하는데 자,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전날 자기 일하던 자리인데 아침에 와보니까 누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공장장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일찍 출근은 못 하더라도 퇴근할 때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다. 왜냐면 공장장님이 안 그러면 내가 그걸 다 정리해서 눈치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헌신형 리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헌신 리더들이 잘하는 게 뭐냐 묻는다면 직접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말은 하지 않지만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아주 느슨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저도 많은 상황을 경험을 해보면 아무리 지시를 하고 아무리 권한 위임을 해도 해결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때는 또 말로 표현도 잘 안 돼요. 그때는요, 제가 직접 해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스포츠 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 뛰어난 선수들만 모여있으면 뭐 말만 해도 본인이 할 줄 아니까 뭐 문제 없겠지만 정말 스타 감독이 왔을 때 본인만 했던 노하우를 전달하려면 이게 말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공을 던져주고 배트를 휘둘러주면 보는 걸 말로 했을 때 몰랐는데 보여주니까 알겠더라. 주변에 그런 리더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헌신 리더가 조금 더 잘못되면 혼자 일을 다 하는 리더가 돼버려요. 하지만 그 적절한 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보여줌으로써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헌신 리더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점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말도 하지 않고 본인이 몸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앞에 두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스타일과 좀 다른, 즉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되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영역, 그 다음에 넘지 못했던 벽을 넘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헌신형 리더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뭘 하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웬만한 어려운 것들은 본인이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본인들만의 시간들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훈계를 하죠. 자, 들을 때 불편하지만 대부분의 헌신에 대해 스타일들이 뭐냐면 그런 부모님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비록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은 듣지 않았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자녀들 문제의 상당수가 실은 부모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그 단점을 배워왔기 때문에 또 단점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훌륭한 리더들은요, 본인의 셀프 리더십, 스스로를 솔선수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들을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자기들의 어떤 밑에 있는 팀원들이 말하지 않고 지켜보는 모습 속에서도 배우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제 단점은 물려주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 장점만 가길 바라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저의 단점을 끊임없이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신뢰, 존경 같은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헌책력 리더가 훌륭하게 배치가 되면요, 특징이 뭐냐면 조직 전체가 그 리더들을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잘 따르고요, 그 다음에 신뢰를 합니다. 그때 이 분의 말 한마디, 그 다음에 메시지 하나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최고의 리더는 이런 리더겠죠. 위기 상황에 위기 극복 리더십을 발휘하고 평시에 어떤 영향력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좀 잘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본인의 셀프 리더십에서 헌신의 리더십 발휘하고, 자, 이렇게 모든 상황에 완벽한 리더가 있느냐 묻는다면 제가 조사해본 결과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리더십의 변화를 겪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모든 상황에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뭘 하냐? 거기에 맞는 리더에게 자신의 자리와 권한을 위임합니다. 저도 강의는 잘할 수 있지만 디자인을 잘 못해요. 그러면 제 슬라이드의 일부분은 디자이너에게 맡겨야지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리더십의 강점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단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아마 좀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셀프 리더십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들을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죠? 묻는다면 첫 번째 이겁니다. 본인에게 본인이 담고 싶은 모습을 먼저 훈련시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뛰어남을 누가 평가해요? 리더 본인이 평가하나요? 아닙니다. 팔로우들이 평가합니다. 팔로우들이 그분의 커뮤니케이션,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전략을 평가하는 거죠. 성과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게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가르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남들이 읽지 않은 책을 읽어야 되고 남들이 보지 않았던 역사책을 봐야 되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본인이 원하는 리더십을 본인한테 먼저 써보라는 거죠. 처음에 리더십 얘기할 때 존재 기억나세요? 리더와 팔로워 두 명 이상이 필요한데 셀프 리더십은 제가 리더십인 듯 아닌 듯한 그런 영역이에요. 바로 본인 자신에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을 본인에게 한번 요구해 보세요. 예를 들면 간니 같은 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해요. 하루는 한 여성이 왔답니다.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는데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마 그 아이에게 간디는 영향력 있는 리더였나 봅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사탕 먹지 말아라. 그래서 물었다고 하죠. 왜 일주일이나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본인도 그때는 사탕을 먹고 있었대요. 네, 이런 겁니다. 한 번은 한 아버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아이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안 한대요. 자, 다르게 표현하면 아이에겐 그 아버지가 안타깝지만 그 신뢰의 리더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께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존경하는 아나운서에게 가서 한번 대화할 시간을 갖게 해라. 그래서 그분이 정말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노력한 다음에 놀랍게도 아버지의 얘기를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때는 아이가 듣더래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셀프 리더십입니다. 언젠가 앞으로 아이에게 많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훈련하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목표를 다 일치시킨다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신뢰의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고 또 얼마나 효과 있는지 알게 되면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스티븐 코비는 얘기했습니다. 셀프 리더십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다. 이 공간이 없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말과 행동 사이에 갭이 없다면 사람들은 신뢰를 하게 되고 여러분의 말에는 굉장히 큰
권위와 신뢰가 실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셀프 리더십을 키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정해보면요. 수개월 이상 그 한 가지를 지키는 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들은 오랜 시간 전부터 스스로의 셀프 리더십을 키워온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중간 관리자들이 또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최고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과는 좀 다르게 중간에 있다 보니까 고난이 많이 줄어 있어요. 이분들만이 지녀야 될 리더십이 있는데 참 그것을 코랄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화음을 추구하는, 조화를 추구하는 리더십인데 최고 리더들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팀원들의 희생도 강요하고 하지만 중간 관리자인 그런 힘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와 자신의 또 리더인 그분 사이에 본인이 조화롭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어서 만드는 리더십을 저희가 코랄 리더십이라 부릅니다. 자, 앞서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리더십의 공통 요인도 있겠지만 리더십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구나. 환경에 따라, 나의 유형에 따라, 성격에 따라, 행동에 따라, 심지어 나의 직급에 따라도 리더십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상황의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를 살핀 다음에 거기에 맞는 리더십을 먼저 공부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에도 큰 리더십을 저는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이제 리더십 배워보시니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시나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언젠가 리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누구나 훈련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